그래서 이렇게 기본량을 국제 단위에서 정해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정했냔 말이야. 그럴 수 없지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정해진 거야. 그래서 프랑스인가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1m에 대한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구가 있으면 지구 북극점에서부터 적도까지의 길이를 재자. 이 길이를 1000만 등분일 거야 아마. 맞아요. 1000만 등분. 맞나? 나와 있지? 어디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맞을 거예요. 내 기억에 1000만 등분이. 맞아. 1000만 등분을 하면은 그 한 칸을 1m라고 하자라고 정해놨다고. 그렇게 해서 1m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요게 1m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요걸 가지고 전부 다 몇 미터인지 몇 미터 길이를 재고 공간 규모를 측정을 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놔봤자 이거 하는데 한 6년 걸리는 거야. 6년 동안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돼? 훼손될 수도 있지. 또 온도에 따라 길이가 바뀔 수도 있잖아.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걸 미터 원기라고 그러거든. 이걸 미터 원기를 만들어 놔봤자 어차피 이게 또 훼손되거나 또 길이가 또 기준이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뭘로 정했다고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빛을 이용했다고요. 빛. 그걸 이용해서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시간의 규모를 정확하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정확하게 정했다고요. 빛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반사했다 되돌아오는 때 걸린 시간 또는 다른 물질에 반사돼서 다시 또 되돌아올 때 그때 두 줄기 빛을 차이에 의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실제로 구한 게 이런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질량에 대한 이야기도 질량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프랑스의 미터법에 적용된 길이는 미터, 질량을 킬로미터로 기본 단위로 하는 단위법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 온도에 대한 정의도, 전류에 대한 광도에 대한 물질량에 대한 몰에 대한 이런 정의 또한 전부 다 나타냈는데 이렇게 정해 놨어 이제. 옛날에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현재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제대로 사용을 하자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단위를 여기는 이 기본량을 이번에는 변화를 시키자. 그러니까 기본량이 요걸 이용해서 변화를 시켜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유도량이다. 유도량. 요걸 구분을 잘 해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외워야 될 게 뭐냐면 기본량만 외우면 돼. 유도량은 다른 게 아니야. 여기서 길이를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어. 뭐 길이를 두 번 곱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두 번 곱해. 그럼 뭐가 나와? 넓이가 나오지. 면적. 넓이. 넓이는 단위가 제곱미터잖아. 그렇지? 그다음 부피. 마찬가지. 길이라고 하는 이 기본량을 이용해서 부피라고 하는 이 요거를 어떻게 했다고? 제대로 유도할 수 있게. 유도량. 세제곱미터잖아. 이거.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조합. 아무거나 시켜서 아는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 뭐 있을까? 짧은 지식 가지고 한번 해봐봐. 아는 거. 아무거나. 요거 잘 조합을 해서. 안 나오나? 속력, 속도. 속도는 어떻게 나타내? 속도 단위. 기본량의 단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내? 속도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잖아. 그러니까 미터 퍼 세컨드로 나타내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아는 게 있을까? 나타내 보세요. 아는 거. 아무거나.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 힘. 힘은 단위가 뭐야? 힘은 뉴턴이지. 네. 뉴턴이야. 근데 이거는 여기 요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 맞지? 힘은 뭐냐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지만 힘은 미리 잠깐 얘기를 하자면 F야. F는 ma라고 써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요. 그 전에 가속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 가속도의 단위. 아직 역학적 시스템은 나오고 안 배웠잖아. 그래서
모를 수 있으니까 가속도 단위는 미터/세컨 제곱이거든요. 미터/세컨 제곱. 질량의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이지. 그럼 가속도의 단위,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킬로그램에다가 미터/세컨 제곱을 곱하면 되겠네요. 맞지?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값들을 이 기본 양의 단위를 이용해서 각종 여러 가지 값들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요. 이걸 알아두면 돼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압력이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농도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어. 농도. 그거 하나만 내가 적어볼게요. 농도로 가는 개념은 몰수를 이용하거든. 그래서 특정 부피의 1세제곱미터에 입자가 몇 개냐, 몇 몰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 뭐 6.02 곱하기 10의 20세제곱계를 1몰이라고 한다고 잠깐 들었던 적이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그게 몇 몰 있느냐 이렇게 해서 농도의 개념을 정하기도 한다라는 거. 이런 값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기본량에서부터 다 유도된 유도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유도량이든 그다음에 기본량에 대한 이 값을 보니까 너무 숫자가 커. 예를 들어가지고 1000m가 나왔어. 야, 이걸로 1000이 왔으니까 너무 숫자가 길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 1000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했냐면 킬로라고 정해놓은 거야. 킬로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1000이라는 의미야. 숫자야 한마디로. 그리고 그래서 미터 쓰면 그러면 얘가 1km가 되는 거지. 이 원리가 그런 거라고요. 1km, 1000m, 뭐 500m는 몇 킬로미터 단위 환산하는 거 뭐 초등학교 때 뭐 초점 1로 가고 1로 가고 0 가고 생기고 안 생기고 막 배웠잖아. 그 원리가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50m다. 얘는 몇 킬로미터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킬로라는 뜻이 사실 문자지만은 적도로 썼지만은 사실은 숫자 1000이잖아. 그러면 뭔 얘기냐면 100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느냐라는 뜻이야. 얼마 곱하면 되냐? 1000에다가 0.05를 곱하면 50이 나오나? 맞지? 그럼 결국에 0.05km가 되는 거지. 됐지?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그럼 또 한번 해볼까? 킬로미터. 킬로라는 뜻은 1000이다. 이걸 외워놓고요. 킬로라는 의미는 1000이었다는 거. 적두어 숫자였다는 거. 그 다음에 1m는 몇 센티미터냐라는 얘기 나왔어. 이게 센치, C도 마찬가지. 요것 또한 숫자야, 숫자. 얘는 100분의 1입니다. 그럼 결국은 100분의 1에다 얼마 곱하면 1이 되느냐는 뜻이잖아. 100이지. 됐지? 그럼 1m는 100cm가 되는 거야.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외워야 될 거 뭐밖에 없어. 적도의 의미만 알면 되겠지. 외우면 되겠지. 그렇지? 센티미터는 센치가 사실 뭐라고요? 얘는 100분의 1이라고. 100분의 1. 0.01이라는 뜻이었다고.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이렇게 적도어를. 다음에 1m는 몇 밀리미터냐 할 때 이 밀리라는 뜻이 있어. 밀리. 얘 또한 숫자야. 숫자. 얘 또한 적도어야. 얘는 뭐냐면 얘는 1000분의 1이에요. 0.001 이걸 밀리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1000분의 1에다가 얼마 곱하면 1이 돼. 1000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1000mm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길이를 할 때 적두어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기본량에다가 숫자가 길어지고 숫자가 너무 작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자 적두어로 사용을 했다는 거야. 센티미터, 또 밀리미터,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미터. 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는 뜻입니다. 또 외워야 돼요.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이야. 100만 분의 1. 그 다음에 나노 들어봤지? 좀 전에 나노의 세계를 들어봤지? 나노는 얼마라고 했어? 10의 몇 제곱?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나노야. 그 다음에 또 들어본 거 있나?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봐. 없나요?
책에 안 봐도 책 안 봐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적도 아무거나 드론을 본 게 있어. 마이크로 했잖아.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이거 뭐냐 1m를 100만 등분을 했을 때 한 칸이 1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야. 얘는 1m를 10억 등분을 했을 때 한 칸이 1 나노미터가 되는 거야. 또 들어본 거 있나? 말고 있을 거야 분명히.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것은 1기압은 뭐 들어봤나?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본 적 있지? 이때 파스칼이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헥토라는 뜻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듯이 100이라는 뜻이야. 100 헥토는. 그러니까 얘는 파스칼로 하면은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 100이 붙으니까 1013 00 파스칼이라는 얘기야.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1300 파스칼이 숫자가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0이라는 의미로 요걸 헥토는 100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됐죠? 헥토는 100이라. 읽을 수는 있지 헥토라는 거. 헥토 100. 됐구나. 또 들어본 거 없나? 100이라는 의미입니다. 10의 제곱이죠. 헥토는 100. 컴퓨터에 바로 쓰면 되잖아. 아우 바보. 100이라는 됐어. 지금 외우라고 반복하는 거야. 외우라고 지금 헥토 100. 하드디스크 용량 얘기할 때 뭘 써? 그래 기가바이트. 몇 기가바이트. 기가 나와 있잖아. 거기도 책에 다 나와 있잖아. 기가 10의 몇 제곱이에요? 기가는 9제곱. 몇 제곱? 9제곱. 그래 9제곱. 10의 9제곱. 기가바이트 할 때 이거는 10의 9제곱입니다. 10의 9제곱. 얘랑 비슷하네. 마이너스 9제곱. 얘는 9제곱이네. 외우라고요 지금. 기가 10의 9제곱. 기가 10의 9제곱. 다음에 또 어디 있어? 메가바이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메가는 얼마야? 그래. 몇 제곱? 6제곱. 그렇지? 10의 6제곱. 100만이야 100만. 100만을 나타내는 게 바로 메가입니다. 얘는 얼마나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10의 9제곱이니까 15. 그래 그렇게 나타내는 거야. 얘는 100이고요. 얘는 10의 2제곱이고요. 요게 외우기 쉽죠? 100. 그다음 9제곱, 6제곱. 요 정도 알아두면 돼요. 요거 외에도 있어요. 뭐 제타도 있고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표로 정리해서 줄게요. 그거는 이렇게 적도를 사용. 이거 다 숫자라고요. 숫자 전부 다. 그러면 지금 한번 응용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1 메가바이트는 몇 기가바이트인지. 메가라는 뜻이 어차피 10의 6제곱이잖아. 얘는 10의 9제곱이잖아. 같아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다 그려볼게요. 내가 한번. 얘는 6제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이게 1, 이게 바이트 그대로잖아. 쓴 거 100만 바이트잖아. 100만 바이트. 그다음 기간은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앞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 얼마? 동그라미 몇 개 지우면 돼? 3개 지우면 되겠지. 3개 지우려면 얼마 곱하면 돼? 1000을 곱하면 돼? 만을 곱하면 돼? 곱하면 돼? 그냥 곱하면 돼? 그 얘기 뭔 얘기인데? 1000을 곱하거나 만을 곱하면은 3개 더 늘어나는데? 1000분의 그래 1000분의 1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1000분의 1 얼마? 소수점으로는 0.001. 그러면 1메가바이트는
0.001 기가바이트권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알겠나? 맞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맞잖아. 세 개를 지우려면 그렇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화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된다고? 요것만 외우면 된다고. 요것만 외우면 된다고. 요거 외에도 부피를 나타내는 거 데시리터로 D라고 해요. 데시리터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10분의 1이야. 0.1이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있는 거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 지금은 교재에 있는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감을 잡겠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쭉 넘어가시고 다음에 18페이지에 측정 표준과 정보. 참고로 앞에 문제는 다 풀어봐야 된다. 알겠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 풀어오시면 되고. 자, 이런 이야기에서 어떠한 넓이든 부피든 뭐 길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측정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칠판의 길이를 측정해봐라 하면 자를 이용해서 측정하면 되겠네. 자를 쭉 펼쳐가지고 여기가 몇 미터 나오겠다. 대충 나오겠다. 내 키가 2미터 조금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2미터, 3미터 정도 나오겠네요. 칠판의 길이. 가로 길이 대충 3미터가 나와. 그러면 3미터가 나오니까 10cm 작아지고 측정하면 되냐? 3미터가 되는지 10cm 작아지고 측정하면 돼? 안 되겠지. 누가 와도 그 상식이 어긋나는 거야. 대충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2m 넘을 거 아니야. 아주 긴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요걸 뭐라 그러냐면 측정을 할 때 뭘 한다고 얘기하냐면 어림을 한다고 얘기해요. 어림.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릇에다가 물을 담어 얘가 몇 리터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요만하게 생긴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 부피 이거 뭐라 그러지? 이게 명칭이 이제 한글 명칭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메스실리 들어가지 이제 부피 플라스크에 했다가 이제는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요만한 거 가지고 측정을 하면 되겠냐? 현실적으로 몇 번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대충 어림을 해도 얘보다는 훨씬 더 큰 걸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어림 과정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을 할 때 어림. 측정은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그 측정 도구의 대표적인 게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잖아. 부피 측정하는 거. 측정하려는 도구.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한다라는 부피 플라스크 또는 뭐 부피 실린더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지? 모르겠대.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외우면 돼. 다른 건 다 완자도 필요 없어요. 오수도 필요. 시중에 어떤 문제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교과서를 받았을 때 그런 용어들을 교과서에 있는 용어들을 무조건 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학교생이 설명을 얘를 부피 실린다라고 했어. 근데 시험 문제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대로 시험 문제 내거나 하더라도 무조건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대로만 외우면 되는 거야. 모든 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완전히 소개됐단 말이야. 근데 실제 교과서에는 137억 년이나 나와 있어. 그럼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야. 됐지? 그게 가장 효율적이야.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측정하는 도구 이름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부 다 교과서 용어들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측정 도구를 사용할 때 분명히 어림을 통해 가지고 대충 얼버무려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나서 제대로 측정하게 되는 거. 어림의 과정이 굉장히 과학적 활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추정하는 거죠. 과학적인 사고 과정, 자료 측정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요. 당연한 이야기 되는 거니까 안 적을게요. 이런 것들은. 그럼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측정 표준을 해야 돼요. 측정 표준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측정을 위해서 만든 과학적 기준으로 제대로 측정하자, 표준화시키자. 너무 간단한 얘기고 너무 뻔한 얘기니까 한번 읽고 말자고요. 그냥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서 만든 과학적 기준으로
표준화된 측정 단위 측정 방법, 측정 도구, 표준 물질 등을 이용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냥. 응. 그래서 나와 있네. 여기 보면 1000만 분의 1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와 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18세기 말에 지구의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를 1000만 분의 1을 해서 한 칸을 1m라고 정해놨단 말이야. 6년이나 시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을 이렇게 해서 1m를 정의하려고 하는. 왜 그랬을까? 왜 그 긴 시간 동안은 그렇게 쌩 난리를 떨었을까? 응? 엄청나게 많은 경비도 많이 필요했을 거야. 굉장히 많은 돈도 많이 들어갔을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한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왜 측정 표준을 이용해서 1m의 정의를 하려고 쌩 난리를 6년 동안 떨었을까? 어느 나라야 이거? 어느 나라인지는 안 나왔나? 내가 알기로 프랑스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봐.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토탈로 생각했어. 이걸 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 측정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의미가 이걸 정하는 게 결국은 국력이야. 국력. 왜? 그 나라에서 정했잖아. 그 나라의 정을 그대로 다 전 세계 사람들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이었다고 사실. 그래서 이걸 정해놓으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한 1m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측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너가 어떤 기준을 정했어. 근데 그 기준을 모든 너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노트 필기를 잘 해놨어. 깔끔하게 쫙 해놨어. 근데 그게 모든 학생들의 기준이 돼서 그 내용을 보려면 너의 노트만 다 봐야 돼. 게다가 이게 경제적 활동까지 연결된다면 야, 내 노트 보려면 1000원씩 내, 500원씩 내. 안 돼. 그냥 보여줄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노트를 안 보면은 시험을 못 봐. 만약에. 그러면은 500원, 1000원 낼까 안 낼까? 내겠지. 전교생 다 내겠지. 1000원씩 다 냈어. 돈 엄청 벌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니까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미터 원기라고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야. 만들어가지고 1m 정의를 해서 딱 만들어놨는데 이게 훼손되거나 또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뭘로 했다고요? 빛으로 정했다고. 빛의 속도, 일정한 속도, 빛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빛이 진공에서 진행한 거리를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 100만, 1000만, 억이야. 29억 9792 아이씨 다시 굉장히 숫자가 길다. 100만, 1000만, 억이죠. 2억 9,900 70 아이씨 9만 2,450 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가 1m라고 정해놨다고. 그건 잘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잘 안 변한다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얘는 빼박이죠. 빼박이에요. 완벽하게 측정 표준이 어떻게 돼? 점점 정밀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표준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측정 표준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지. 활용.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느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미터 퍼 세컨을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속도의 단위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해서 사용을 했어. 어떤 사람은 마일로 사용했고요. 그러면 다 중구난방돼 버리잖아. 어떠한 표준이 기준값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헷갈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여기는 시속이 100km per hour까지는 용서해.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정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시 환산해가지고 미터 퍼 세컨으로 환산해가지고 숫자를 정해놓고 요거 넘어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몇 마일이야. 이 마일을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측정 표준을 정해놓고 제대로 정해가지고 그것을 변하지 않게끔 해서 다 공통적으로 통용해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활용할 때 속도 감지기 그림 나와 있잖아. 보면 50km/h란 뜻이지. 50마일이 아니지. 50m/s가 아니지. 그치? 50km/h로 우리는 사용해서 제대로 전부 다 만인이 공통적으로 다 이해한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온의 단위를 그래 켈빈을 안 써요. 과거에 켈빈을 많이 쓰지만 일반적인 언어에서 도시를 사용하잖아. 몇 도시 몇 도시. 그러면 25도시면 대충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 영하 7도씨 그럼 어느 정도 다 알잖아. 그렇지? 오늘 같은 경우 영하 8도 정도 될 거야. 영하 8도. 그러면 영하 8도씨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잖아.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서 기준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얘기야. 측정 표준을 정해놓고 이걸 활용한다는 얘기죠. EAC 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미세먼지 농도 나와 있지. 거기 보면 농도값이니까 농도니까 이거는 좀 쓰자고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1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 어느 정도야? 가로 세로 높이 1m. 이 정도가 되는 부피지. 이 부피 속에 마이크로미터 뭔데? 얼마였어? 10의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6제곱. 그래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었어. 100만 분의 1이지.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놓고 사용을 하니까 이 미세먼지 농도가 몇 마이크로미터 그램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가지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될지 해도 괜찮을지 정해놓을 수 있는 측정 표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얘기 되는 거고요. 소리의 색이 보면 거기 보면 데시벨이나 데시벨 나와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데시벨 이상이면은 환경부 기준에서 소음이 있는 지역이 오니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그 소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낮이냐 밤이냐 따라 가지고 몇 데시벨 이상이 넘어가면은 실제 거기에 있는 그 소음 원인을 신고할 수가 있어. 선생님이 예전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상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집에 있는데 낮에 나는 자고 밤에 일하는데 아니 자꾸 낮에 공사하려고 너무 시끄러워 죽겠는 거야. 살살 할 수 있는 건 너무 세게 막 자지도 막 쾅쾅 내려놓고 쿵쿵쿵쿵 쾅쾅 낑낑 환장하겠는 거야. 안 되겠다 하시고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만저만 살고 있는데 공사 소음이 너무 심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일 그냥 가겠습니다. 오더라고. 소음 측정 장비 데시벨 측정하는 장비를 갖고 온 거야. 그러더니 잠시만요. 소음 클 때 제가 기계 놓을게요. 언제예요? 좀 이따가 소음 크게 들릴 겁니다. 좀 기다리다가 이제 기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캉캉캉캉 낑낑낑 소리 딱 보자마자 바로 캡처. 그게 120데시벨인가 됐을 거야 내 기억에. 아무튼 이 정도 돼가지고 실제 그 시간대 낮에 그 시간대에 이 정도 소음이 되면은 환경부 기준에서 이제 공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공사하는 책임자를 불러서 얘기를 나눴지.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오죽했으면 귀마개를 하고 잔다. 난 낮에 자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다. 얘기하니까 알겠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보상을 받았어요. 50만 원 보상 받았어요.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건 데시벨이라고 하는 소음의 기준. 소리 측정에 대한 측정 표준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나도 50만 원을 번 거야. 안 그랬으면 나는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데 그냥 살았을 것이에요. 50만 원 받으니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좀 되더라. 그래요.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표시 기준하는 단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거. 혈당량 보면 나와 있는데 데시리터라는 말이 나왔지.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혈당량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한 100 정도 될 겁니다. 요거 이상 넘어가면은 당뇨병 고혈당이다라고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요런 값들을 요런 것들을 다 결국엔 다 뭐야? 아까 얘기했던 기본량에서부터 다 유도량이 된 거야. 유도량. 그렇지? 대시란 뜻이 얘가 10분의 1이야. 요거는 요거 나왔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시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이런 것들 다 외워놔야 돼요. 접두어니까 됐고요.
그 외에 다양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시를 보면은 그래 실내 공기 질 측정 범위도 항목도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종류와 허용 농도 등을 측정 표준으로 정해놓고 어느 정도 공기에 있는 그 공기 속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되면은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공기의 질을 살리기 위해서 좀 환기를 시키던가 해야 된다 이런 기준적인 게 실제 법적 기준이 있어요. 공사장에서도 함부로 막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법적 기준이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고 공사장 같은 경우도 왜 이런 경우 있잖아. 뉴스 같은 데 보다 보면은 맨홀 뚜껑 맨홀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 많아 그런 사건 사고가. 왜 그러면 내부에 산소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소 농도를 제대로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게 다 적정 기준이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산소 농도가 돼야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산소 농도가 너무 부족하면은 진짜 밖에서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을 좀 시켜요. 환풍기 같은 걸로 공급을 시킨 다음에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어. 이런 기준들이 다 있거든. 그런 기준들을 다 어겨서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 그 외에 층간소음 얘기했고요. 미세먼지 인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 50km/h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80으로 달렸어. 이 사람은 빼박이지 뭐. 할 말이 없잖아. 50 이상 넘지 말라고 분명히 해놨는데 왜 당신은 80으로 달렸느냐.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10km 오버되는 거는 인정을 해줘. 얼마 안 나와. 아무튼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신호와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뭐냐면 신호입니다. 그러면 내 마술을 듣는 학생은 이 신호를 정보화시키죠. 뭐 메모를 한다든가 머릿속으로 자기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저 말이 무슨 저 신호가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외워야 것도 외우고 이런 것들처럼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다 신호라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 지금 내 목소리도 사실은 변화가 돼야지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변화를 안 시켜줘 볼게. 소리가 들려? 안 들리잖아. 그래. 성대를 떨리게 만들어야 돼. 공기가 빠져나오면 성대를 떨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 변화를 전부 다 신호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변화가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그러면은 이러한 전달된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겠죠. 그게 바로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측정을 해. 어디서 측정해? 내 목소리가 들리기 위해서. 귀에서 측정하지. 고막이 떨리지. 그러면서 달팽이관에 있는 액체물질 림프액이 떨리면서 그것이 세포를 자극하고 그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DNA까지 전달되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과정이 차단되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호와 정보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호를 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해 볼게요. 한번 거기 있는 거. 지진파라는 신호가 있대요. 지진파. 지진파가 뭔지는 알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파동이 생깁니다. 분필을 부러뜨려도 진동이 있는데 땅이 부러지면 당연히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게 바로 지진파란 말이야. 이런 지진파를 측정합니다. 얘를 측정. 그 다음에 분석을 해요. 그러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지구 내부 구조. 얘기 나왔으니까 자세히 한번 좀 해볼게요. 구조와 상태를 우리가 정보로 받아들이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진파의 종류가 P파하고 S파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P파는 이렇게 가는 파동이야. 여기서 진동을 딱 주면은 이게 P파야. S파는 이렇게 가는 게 S파야. 그러다 보니까 P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니까 얘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할 수 있어. 나의 목소리가 지금 귀에 들리는 이유가 바로 P파야. P파.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떨려서 진동을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게 P파라는 거예요. 지진파의 P파를 발생시키고 S파 같은 경우는
파도 같은 거 있지. 파도 같은 거 이렇게 가잖아.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 그게 에스파. 근데 이 파도 같은 경우는 에스파 같은 지진파의 에스파는 얘는 고체만 통과를 하는 성질이 있어. 그럼 이제 머리 한번 써볼게. 자, 여기 지역은 P파와 S파가 다 도달했어.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다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지역을 보니까 P파만 S파는 도달하지 않았어. 무슨 얘기야? 기체나 액체. 그렇지. 이 내부가 기체나 액체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지. 어딘지는 몰라도. 오케이. 그다음에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도 P파가 도달했어. 그러면 아 맞네. 여기 어딘가에는 고체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P파는 도달했고 S파는 도달 못했습니다. 반드시 기체 아니면 액체인데 기체 상태로 텅 비어있을 수는 없다. 그럼 뭐야? 액체. 그래서 외액이 액체인 걸 알았어.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내액은 고체잖아. 내액은. 지식으로 알고 있어. 왜 그러냐면 지진파 통을 알아. 지진파를 연구를 해서 아는 거야. P파가 액체를 통했다는 느려지겠지. 그러면 계속 느려진 상태로 계속 가든가 해야 되는데 느려져서 다시 빨라지는 거야. 그 말은 뭐야? 내부가 고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다고 추정하는 거야.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 틀린 게 아니잖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가 액체, 고체, 외액과 내액, 그다음 멘틀, 그다음에 지각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야. 이 정도는 그냥 파악을 해놓고요. 지진파에 대한 신호를 정보화시켜서 우리가 파악했어. 두 번째는 체온이라고. 체온. 아이 체온 이야기는 뭐 책에 있으니까 적을게요 그냥. 체온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전달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체온을 측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긴장을 했는지 이 체온 측정을 통해 가지고 측정으로 뭐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열이 있는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잖아. 이걸 정부화시켜야 되겠지. 사실. 체온 측정기가 없으면은 체온이 변하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 체온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손을 대면 알 수 있겠지. 결국엔 뭐야? 정보화시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하려고 체온이 몇 도인지를 정확히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체온계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리가 되겠고. 우주의 빛. 와 이거 들었다. 우주의 교환할 때 얘기해. 우주에 있는 빛. 기억나나? 우주의 빛. 빅뱅 후 몇 년 후에 발생한 빛이야. 온도는 몇 켈빈입니까? 얘기 한번 해보자. 자, 덤벼 한번 해보자. 만큼. 어? 만큼은 너무 뜨겁다. 해봐. 덤벼. 1000켈빈. 너무 낮다. 5000. 이건 다 잊어버려. 빅뱅 후 뿌연 우주에서 맑은 우주가 될 때 직진했던 빛이 우주 배경 보셔야지. 우주 빛이잖아. 이게 언제야?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약 38만 년 후. 온도는 3000 켈빈. 이 빛을 나중에 펜지어스 윌슨이 측정을 했지. 그걸 우주 배경 복사해야지. 3켈빈에 해당하는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빛을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알아내는 증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 이거야. 그게 우주의 빛이야. 그 우주의 빛을 관찰한다고. 측정하고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주의 기원을 밝혀냈잖아. 뭔가 가슴이 막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들었을 때. 그렇다. 나만 그런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그냥 인간의 감각보다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센서를 이용해요. 센서. 반도체가 들어있는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이런 신호를 감지해서 결과적으로는 전기 신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 신호. 이게 바로 센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광 센서 하면 뭐야? 빛을 감지하는 거지. 우리의 눈처럼. 그렇지? 빛을 감지해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요. 전기 신호로 바꾸면은 빛을 감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 변화도 감지할 수 있고. 학원 앞에 보면 있잖아. 딱 서 있으면 체온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뜨잖아. 정상 체온입니다. 그래서 뜨는 이유가 바로 온도, 나의 체온, 이 얼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온도를 열을 감지하는 거지. 그걸 전기 신호로 전환시켜가지고 되는 게 온도 센서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많아요. 소리, 응? 그다음에 연기 감지. 연기 감지 알고 있나 뭔지? 우리 있나 보자 여기. 아, 요거는 연기 감지가 아니에요. 요건 열 감지야. 열 감지. 열에 의해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연기 감지는 여기는 없네요. 왜 위에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뚫려 있는 거, 구멍이 뚫려 가지고 옆에 이렇게 있는 게 있어. 그게 연기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화재 감지를 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음성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센서들, 그런 것들이 있다. 누르는 힘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 또는 운동 변화 감지. 혹시 이런 거 알고 있나? 낚시 같은 거 가봤나? 낚시 실내 가서. 그래, 실내 낚시. 그때 보면 케미 같은 거 끼고 있지. 네? 케미라고 야광 불빛 나오는 거 끼고 있지. 네. 찌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그 야광 불빛이 움직이면은 탁채잖아. 그 낚시잖아. 근데 그 야광 불빛이 색깔이 바뀌어. 좋은 거는. 물고기가 딱 입질이 오면은 빨간색이 갑자기 깜빡깜빡. 형광색이 갑자기 빨간 형광으로 바뀌어 색깔이. 그게 바로 뭐냐면 가속도 센서들이었어. 가속도. 속도가 변하면.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그냥 천천히 얘가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크게 안 변하잖아. 하지만 물고기가 입질을 하는 순간 찌가 움직이니까 얘가 탁탁 바뀔 거 아니야. 속도가 변하잖아. 그래서 색깔이 바뀌는 거야. 이런 가속도 센서. 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휴대폰 보면은 우리가 옆으로 눕히면은 화면이 옆으로 가잖아. 그게 바로 가속도 센서, 속도 변화 감지를 하는 센서가 들어있는 거야. 휴대폰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센서가 들어있어. 특허 기술이 뭐 혹자들은 뭐 100만 가지라 하던가. 너무 많아. 그거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센서가.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전환해서 여기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이런 전기 신호를 전환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감지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런 감각들을 좀 더 정밀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센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는 이 신호가 지금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전달되는 걸 신호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신호가 크게 두 가지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는 크게 두 가지로 쉽게 생각하면 돼. 숲에 갔어. 숲에 나가서 새가 짹짹짹 물었단 말이야. 새 소리가 들려요. 새 소리가. 그 새 소리를 생각하면 되지. 그럼 그 새 소리를 너무 듣기 좋아서 내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어. 그 다음에 내가 또 휴대폰으로도 듣고 있어.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그 새 소리, 자연에서 나오는 새 소리 있지.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아날로그 신호라고 해. 아날로그 신호. 근데 이걸 내가 녹음했다고 했지. 휴대폰을 녹음을 해서 다시 듣는다고 했지. 그러면 그거는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 실제로 듣나? 실제로 들었던 소리 다시 듣나? 아, 그보다도 실제로 듣는데 내가 뭘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를 전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들으려고 뭘 이용해서 휴대폰을 이용했지. 휴대폰은 뭐야? 전자장비지. 전자장비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 그게 디지털 신호야. 그러니까 자연의 신호가 바로 뭐란 얘기야? 아날로그 신호란 얘기야.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 있잖아. 연속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목소리를 이게 아날로그 신호야.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러고 지진파뿐만 아니라 온도, 비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예시가 나와 있잖아. 비 소리, 지진파, 온도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 그냥 편안하게 자연의 신호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러면 이 디지털 신호는 여기에서 대표적인 값이 중요한 값들 있지. 요 값들만 취하는 거야. 쓸데없는데 다 지워버리는 거야. 다 치워버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딱 필요한 부분만 취하는 거야. 이런 부분을 다 제외시키고 깔끔하게 가자 이거야. 깔끔하게. 이게 바로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신호는 당연히 전자장비에 굉장히 맞아떨어지겠지. 컴퓨터 나와 있네요. 스마트폰 나와 있네요. 여기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연의 신호에 자연의 새소리를 녹음을 한다고요. 그러면 디지털 신호로 벌써 전자장비에 거쳤지. 그다음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신호가 바로 디지털 신호가 된다는 얘기야. 차이점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깔끔해 보여? 그래, 얘가 더 깔끔하잖아. 얘는 다른 거 없어. 0이야, 1이야, 0이야, 1이야, 0이야, 1이야, 0, 1, 0, 1. 마치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야. 이거밖에 없어요. 깔끔합니다. 딱딱딱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안 적을 거야.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신호야? 불연속적인 값. 불연속적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잖아. 뭐야? 보니까 나는 지금 눈, 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볼 거 없어. 나랑 이거만 봐. 이거만 봐. 그래프를 보니까 누가 불연속적이야? 디지털. 아래 거지. 그 디지털 신호지. 얘는 연속적이지. 그렇지. 그러면 봐봐. 안 적을 거라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 돼요. 머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집을 찾아가는 IQ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어떤 신호가 정보가 많겠냐? 정보가 많은 신호는 어떤 신호야? 아날로그. 얘지. 그렇지. 정보가 많잖아. 다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떤 신호를 저장하는 데 쉽겠어? 디지털. 그래, 디지털이 되겠지. 얘는 정보가 너무 많아. 맞지? 그러면 어떤 신호가 잡음이 있겠냐? 아날로그. 그렇지. 여기는 수많은 소리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 수업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생각하면 디지털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깔끔하게.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냥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냥 수업 딱 들으면 깔끔하잖아. 요약 정리가 딱 되니까 한눈에 확 보이잖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하지만 아날로그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고요. 내 수업의 특징이야. 정보가 많어. 맞지? 하지만 이건 왜 이렇게 되고 이건 왜 이렇게 되고 이런 중간 과정들이 다 나와 있잖아. 그렇지? 가끔씩 여학생들 중에서는 이걸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있어. 딱딱 떨어지게 해라 이거야. 한눈에 보이게 하라 이거야. 요약 정리해달라 이거야. 왜 이건 왜 이렇게 되고 이거 왜 이렇게 되고 생각하게 하냐 이거야. 그런 경우도 실제 있어요. 그래요. 뭘 원하는지는 본인 선택이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걸 요구할 겁니다. 이걸 추구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정보가 많어. 굉장히 많어. 해야 될 게 많어. 하지만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거 많잖아. 야 지금 봐봐봐. 이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도 안 적고 있잖아. 맞지? 요 자체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이걸 괜히 하나하나 적고 나서 다 요약적으로 해서 외우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하면 다 되겠죠. 연속적이고요. 그냥 불연속적이고요. 하지만 깔끔한 정보니까 얘는 정보의 손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장비 전자기기에서 정보를 읽고 쓰기 쉽다라는 거. 하지만 얘는 정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디지털 정보가 너무 많아. 용량이 너무 커져.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장단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우리가 이진법이라 그럽니다. 이진법. 0과 1의 숫자로 나타내는 거. 0, 뭐 1, 나중에 숫자 뭐 3이라는 거를 어떻게 나타내는 뭐 1, 0, 1이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학교에서 다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얘기하라고. 그거는 그때 해줄 테니까요. 자, 그 얘기가 이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습도, 온도, 빛, 유체의 흐름, 물의 흐름이라는 게 공기의 흐름을 말하는 거야. 그다음 운동, 소리 이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받아들였는데 전환을 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변화를 시키는 거야. 디지털 신호로. 그렇게 해서 저장하면 편리하니까. 그 디지털 신호 자체의 특징이 자체가 아날로그 신호로 디지털 변화를 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살짝 왜곡은 돼. 맞지? 다르잖아. 왜곡은 돼요. 이 정보가 그대로 다 저장되는 게 아니고 보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곡되는 건 맞아. 다른 데 값이 없죠. 여기 값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 여기 값은 여기에 표시 안 돼 있잖아. 그렇지? 왜곡되는 건 맞는데 깔끔하게 정보를 간단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는 거야. 전자기기는. 그래서 용량이 적고 복사나 편집이 자유롭고 당연한 얘기죠. 잡음이 거의 없어요. 깔끔합니다.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읽어볼게요. 그냥 같이. 정보를 디지털로 변화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어디서 그렇대요.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니까 됐고요.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쉽대요. 컴퓨터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돼 당연한 얘기고요. 전송하기 쉬워요. 맞아. 깔끔한 정보니까 정보통신을 많이 이용한다고요. 이 정보를. 디지털 정보는 일상생활, 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요.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뭔지 알아요? 이거?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 SNS 들어봤지? 그래, SNS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사진과 영상들을 공유하는데 디지털 정보가 좋다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품 구매하고 뭔지 알죠? 선생님도 매번 쿠팡에서 구입을 합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고 그런 시스템 잘 되어 있어. 물론 최근에 정보 그 개인정보 뭐였지? 그 개인정보 털렸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나는 그래도 쿠팡을 이용합니다. 한 달에 7천 몇백 원만 내면은 배송료도 없고 그다음에 그게 이어져서 쿠팡 이츠까지 이어져. 음식 주문할 때 주문료 배달료 안 받아요. 얼마나 좋아. 할인도 많이 되고. 그래. 7천 몇백 원 투자해서 그 정도 혜택이면은 굉장하죠. 그런 거.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정보가 디지털 신호가 정보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이론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만들어진 거지. 그런 이론들이 없었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었죠. 결국에는. 전자책, 교육 앱 등이 있다라는 거. 요즘엔 전부 다 이제 뭐 원격으로 많이 하지. 지금도 유튜브로 이제 시청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기술력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 지금 이 강의도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잖아. 사실은 연결시켜가지고 하면 유튜브로 연결을 해서. 근데 지금 녹화하는 거지, 녹음하는 거지. 옛날에 상상도 못했어요. 왜? 용량이 너무 커. 기가바이트야 거의. 기가가 뭔데? 10의 9제곱. 그래. 그 정도는 용량이 어마어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어릴 때 컴퓨터를 사서 사용을 하는데 하드 용량이 40메가바이트인데 그것도 용량이 너무 크다고 해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나눠서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40메가바이트는 뭐야? 영상 하나도 못 보지? 야동을 아니다. 그걸 봐도 그렇죠. 기가바이트로 놀고 있는데 무슨 이제는 테라바이트까지 가고 있지? 맞지? 테라. 그래, 그런 얘기를 나중에 자세히 표로 정리한 걸 줄 거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야동을 하나 그걸 보더라도 기가바이트 어마어마한 용량인데 그걸 언제 다운을 옛날에 다 다운받았어요. 다운을 하나를 받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다운받아. 그 다음에 보는 거야. 아니 내가 말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영화 무비 영화를 다운받는데도 맨날 며칠 걸려요. 그건 하루 종일 걸려. 영화 두 개를 다운받아놓고
컴퓨터 켜놓고 계속 일을 합니다. 나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되면 다 다운받아져 있어. 그래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영화라고요. 영화라고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요. 그걸 이제 USB에 집어넣어가지고 USB 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야, 영화 봐봐, 영화. 영화라고요. 영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바로 굉장히 편리해졌죠. 이제는 무인 드론,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에서 하는 자율주행 기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사고 난 거 봤는데 잘 가다가 그 도로가 옛날에 차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던 도로였어. 근데 그거를 딱 지우고 자국은 남아 있었어. 지우고 원래 차선으로 다시 도색을 해서 가는데 이 자율주행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도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지. 옛날 구도로를 갑자기 핸들을 틀어버리는 거야. 차들이 가고 멀쩡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틀어졌어. 자율주행이.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 또는 정차되어 있는 차 인식을 못한대. 그래서 위험해요. 자율주행 기술도 사실은 편하긴 하지만. 다음에 환자의 신체 조직을 검사할 때 디지털 기술 이용은 정확도가 높아진대요. 그래요. 신체 조직을 검사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다는 건 어떻게 이용하는 구체적인 의학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삶에는 디지털 정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윤택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라는 이야기를 알면 됩니다. 이런 데서 얘기가 자세한 얘기가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이런 디지털화 시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고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 그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래.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나와요. 통합과학 2에 제일 마지막 던지는 거야.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문제를 아예 안 풀 수는 없으니까 실력업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표준 먼저 할까요? 그냥 25페이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영상은 여기까지.